신석기 혁명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혁명들, 농업혁명에 관한 몇 가지 책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입니다. 물결의 충돌. 그것은 1만 년 전 농업의 발명으로 시작된 제1물결 표현하고 있죠. 제1물결 변화, 농업혁명은 수천 년에 걸쳐서 나타났다. 대충 1만 년 전쯤의 어느 시점에서 농업혁명이 시작되어 지구상에 서서히 퍼져나가면서 불악, 정착촌, 농경지 그리고 새로운 생활 방식이 확대되어 갔다. 제1물결 변화는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 제2의 거대한 세계적 변화의 물결이 시작된 17세기 말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제1물결의 힘은 이제 기본적으로 소진되었다라고 적고 있고요. 제1물결 문명이 지배한 수천 년 동안 지구상의 인구는 원시인과 문명인의 두 개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소규모의 무리나 부족을 이루어 채취나 수렵, 어업으로 살았던 이른바 원시인들은 농업혁명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반면에 문명세계는 정확하게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지를 경작하는 그런 지역이었다. 농업이 일어나는 곳마다 문명이 뿌리를 내렸다. 중국과 인도로부터 베닌과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에서 여러 문명이 흥망성쇠와 싸움을 겨룹하면서 끊임없이 다채롭게 서로 융화되었다. 그러나 이들 문명권의 차이의 밑바닥에는 기본적인 유사성이 깔려 있었다. 이 모든 문명들에서는 토지가 경제, 생활, 문화, 가족 구조 및 정체의 기반을 이루었다. 어느 경우에나 불악을 중심으로 생활이 영위이 되었다. 간단한 분업이 이루어졌고 귀족, 승려, 무사, 천민, 노예, 농노 등 몇 가지 뚜렷이 구분된 카스트와 계급이 발생했다. 권력은 엄격하게 전제적이었다. 가문이 평생의 지위를 결정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나 경제는 탈중앙 집권화되어 있어서 각 공동체가 대부분의 생필품을 자급했다. 제1물결과 제2물결 세력이 정면 충돌하는 와중에서 방해가 되는 원시인들은 구석으로 밀려나거나 대량 살육을 면치 못했다. 폭력적인 해결을 적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러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입니다. 식량 생산의 기원과 확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의 힘, 역사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농경 선택의 기로, 이런 부분들이죠. 농업의 힘입니다. 농경과 목축이라는 식량 생산 방식은 총과 균과 쇠의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 오른쪽에는 도표를 그려놨죠. 다이어그램을. 길들인 식물종, 야생종에서 식물종과 동물종을 길들이고 잉여식량, 식량 저장, 그 다음에 계층화된 사회, 과학기술에서 총, 검, 그 다음에 배, 군사조직이나 문자, 전염병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어떤 종족이 농업의 힘을 가지게 되었는가? 지도와 같습니다. 검은색 부분에서 농업이 각 독자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식량 생산은 일부 지역에서만 독자적으로 시작되었고 지역마다 시작된 시기 또한 크게 달랐다. 이게 역사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이제 발생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라는 겁니다. 각 지역에서 길들인 식물종과 동물종의 예를 표로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여기 보면 중국의 서남아시아가 제일 먼저 돼 있죠. 기원전 8,500년. 밀, 완두콩, 올리브, 그리고 동물로는 양, 염소가 나오고요. 중국에서는 벼, 기장, 돼지, 뇌가 7,500년 기원전 그 이전에 이제 생긴 것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수렵 채집보다 농경이 더 유리해졌을까 하면서 생산성과 인구 밀도의 변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식물은 어떤 과정을 거쳐 작물이 되었는가? 그런 부분들 해서 지역과 작물 유형을 이렇게 표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는 보리, 밀, 그렇죠. 완두콩, 렌즈콩, 병아리콩. 중국에서는 조기장 쌀, 대두팥, 녹두 등이 들어가 있네요. 왜 일부 지역의 종족은 야생식물을 길들이지 못했는가? 그것은 기후와 환경, 야생 동식물 종에 따라 지역별로 길들일 수 있는 생물종이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라크 지역이죠. 수메르 지역에서 쭉 올라가서 아나톨리아 반도 쪽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유대, 이집트 쪽으로 내려오는 이 초승달 지역. 그 아래는 다 사막이죠. 이 부분이 비옥했고 이제 문명이 발달하게 된 그런 이제 지역인데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도 이 초승달 지역을 따라서 간 것이죠.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죠. 하란이었나요?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게 되는 그런 과정. 옛날에는 교통을 이동을 다 이 지역을 통해서 했답니다. 바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막이기 때문에. 그 중동 지역을 연구할 때는 이 지형에 대해서도 반드시 숙지를 해놔야 됩니다. 왜 유라시아 말은 가축화되었지만 아프리카의 얼룩말은 가축화되지 않았을까? 유라시아 대륙에는 다른 대륙보다 가축화할 수 있는 대형 초식 포유동물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제목에 얼룩말과 불행한 결혼 그리고 안나 카레니나 법칙 돼 있는데요. 그 안나 카레니나 법칙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만약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라는 책이 있죠. 서두에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들은 대개 서로 비슷하다. 그러나 불행한 가정의 경우는 그 양태가 각양각색이다. 해서 안나 카레니나 법칙이 이제 생겼다고 하고요. 그 아래 행복한 가정에는 대개 정형화된 공통점이 있다. 거기에는 가족 간의 사랑이 있고 먹고 살 만한 경제력이 있고 장래의 희망이 있다. 이것은 그 프린시피아 매니지멘탈을 쓴 윤석철 교수가 서론에서 톨스토이 책을 인용해서 쓴 부분입니다. 오른쪽에는 고대에 가축화된 대형 초식 포유동물 14종을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양, 염소, 소, 돼지, 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대형 포유동물의 가축화를 입증하는 첫 증거의 대략적 연대를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개가 기원전 10,000년, 그러니까 12,000년이죠. BP로. 서남아시아, 중국, 북아메리카에서 기르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양은 8,000년 전, 서기전, 그렇죠. 기원전 8,000년, 서남아시아, 염소 서남아시아, 돼지도 8,000년 전 중국과 서남아시아. 말은 우크라이나에서 기원전 4,000년이네요. 그러니까 6,000년 전이죠. 당나귀도 있고 물소, 낙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륙의 드넓은 하늘과 기울어진 축 부분에서는 식량 생산이 대륙마다 다른 속도로 확산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대륙의 중심축 방향과 지형적 생태적 장벽이 식량 생산의 확산 속도에 큰 영향을 미쳤답니다. 중심축이 동서방향인 유라시아에서 문자와 야금술 기술 제국도 더 빠르게 확산되었다라고 적고 있죠. 우리가 유목민사를 연구할 때
유라시아의 대초원 이게 다 가로로 퍼져 있죠. 그래서 이쪽 동양에서 쉽게 그냥 초원지대를 달려서 유럽까지 넘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지역들이죠. 그렇게 가로로 넓기 때문에 이제 차이가 생겼다. 반면에 아메리카처럼 남북으로 길게 돼 있는 데는 이제 그렇지 못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가축의 치명적 선물 이제 이 부분인데요. 유라시아인은 어떻게 더 위험한 병원균을 지니게 되었는가? 이 가축을 길러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페인 정복자들의 질병이 아메리카 원주민의 95%를 말살할 정도로 큰 피해를 야기한 이유를 이 가축을 기른 문명권에서 이제 얻은 치명적 선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홍역, 결핵, 천연두, 독감.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의 잉카, 아즈텍 뭐 이런 마야 문명 이런 문명들이 너무도 쉽게 정복당한 이유가 대부분이 이 질병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농업혁명,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 7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 중에 이제 속하는 생명체가 좀 더 정교한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다. 역사의 진로를 형성한 것은 세계의 혁명이었다. 7만 년 전에 일어난 인지혁명, 12,000년 전에 발생한 농업혁명은 역사의 진전 속도를 빠르게 했다. 그리고 과학혁명, 500년 전이죠. 그렇게 나누고 있고요. 인류가 스스로 숨겨온 비밀, 이제 그런 부분. 종류가 많았는데 호모사피엔스 현생 인류 하나로 통일된 것에는 인류가 숨겨온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로 학살과 관련된 것이죠. 하라리는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고 농업혁명을 표현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대략 1만 년 전 달라졌다. 이때부터 사피엔스는 거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몇몇 동물과 식물종의 삶을 조작하는 데 바치기 시작했다.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씨 뿌리고 열심히 일해야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생산성은 없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인류가 농업으로 이행한 것은 기원전 9500에서 8500년경 터키 남동부, 서부 이란, 에게해 동부 지방에서였다. 시간은 느렸고 지리적으로 제한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했다. 말을 재배하고 염소를 가축화한 것은 기원전 9000년경이었다. 완두콩과 렌즈콩은 기원전 8000년경, 올리브나무는 기원전 5000년, 포도는 기원전 3500년 재배가 시작되었고 말은 기원전 4000년부터 기르기 시작했다. 여기서 포도가 기원전 3500년인데요. 그러면 BP로 따지면 5500년 전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민족사서 부도지에서 마고를 설명할 때 마고 시대에 오미의 난, 그 지소씨 오미의 난이 있었죠. 그러면 그거는 마고 시대로 치면 기원전 송준희 교수서를 따르더라도 기원전 8000년, 그러니까 환국이 기원전 7197년이니까요. 그 이전에 오미의 난이 발생한 것이니까 그것과의 이 시간적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온갖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인류를 먹여 살리는 칼로리의 90% 이상이 밀, 쌀, 옥수수, 감자, 수수, 보리처럼 우리 선조들이 기원전 9500년에서 3500년 사이에 작물하였던 한 줌의 식물들에서 온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수렵 채집인 시대의 것이라면 우리의 부엌은 고대 농부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재미있게 표현해 놓죠. 오늘날 학자들은 중동 농부들이 자신들의 혁명을 수출한 게 아니라 농업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완전히 독자적으로 생겨났다는 생각에 합의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이 잡거나 채취했던 수천 종의 동물과 식물 중에 농업과 목축업에 맞는 후보는 몇 되지 않았다. 이들 종은 특정 장소에 살았고 그 장소들이 바로 농업혁명이 일어난 지역이다. 한때 학자들은 농업혁명이 인간성을 향한 위대한 도약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두뇌의 힘을 연료로 하는 진보의 이야기를 지어냈다. 그런데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답니다. 진화는 점점 더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만들어냈고 결국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해져서 자연의 비밀을 파악하고 양을 길들이며 밀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게 가능해지자마자 지겹고 위험하고 종종 스파르타처럼 가혹했던 수렵 채집인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고 농부의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즐기기 위해 정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환상이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더욱 총명해졌다는 증거는 없다. 수렵 채집인들은 농업혁명 훨씬 이전부터 자연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사냥하는 동물과 채집하는 식물을 잘 알고 있어야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농업혁명은 안락한 새 시대를 열지 못했다. 그러기는커녕 농부들은 대체로 수렵 채집인들보다 더욱 힘들고 불만스럽게 살았다. 수렵 채집인들은 그보다 더 활기차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고 기아와 질병의 위험이 적었다. 농업혁명 덕분에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식량의 총량이 확대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분의 식량이 곧 더 나은 식사나 더 많은 여유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인구 폭발과 방자한 엘리트를 낳았다. 평균적인 농부는 평균적인 수렵 채집인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며 그 대가로 더 열악한 식사를 했다. 농업혁명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었을까? 왕이나 사제, 상인은 아니었다. 범인은 한 줌의 식물종, 밀과 쌀과 감자였다. 이들 식물이 호모사피엔스를 길들였지 호모사피엔스가 이들을 길들인 게 아니었다. 사치라는 덫. 농업은 수백 수천 년에 걸쳐 서서히 발생했다. 5만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농업 없이 번성했다. 그 지역의 자연자원은 인구를 지탱하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사치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사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만 됐고 계층사회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진 수만 년 동안 사람들은 가끔 미라를 먹었지만 이것이 식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았다. 사람들은 차츰 방랑하는 생활 방식을 포기하고 정착했다. 레반트 지역 기원전 12,500년에서 9,500년에 이곳에서 나투프 문화가 번성했다. 이제 중동 지역 쪽입니다. 나프트인들은 수렵 채집인으로서 수십 종의 야생 동식물을 먹이로 삼았지만 영구 정착촌에 살면서 야생 곡물을 집약적으로 채취하고 가공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터키, 중동 이쪽에 기원전 8,500년이 되자 중동에는 여리고 같은 영구 정착촌이 여러 나타났다. 이곳의 거주민은 재배용 작물을 경작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영구 정착촌에 살면서 식량 공급이 증가하자 인구가 늘기 시작했다. 그러나 먹을 입이 늘면서 여분의 식량은 재빠르게 고갈되었고 따라서 경작지를 더욱 늘릴 필요가 있었다. 질병이 들끓는 정착지에 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오고요. 기원전 8,500년 여리고의 평범한 사람은 기원전 9,500년이나 기원전 13,000년의 사람에 비해 더욱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신성한 개입, 여기에서 이제 종교 때문에 그 원인이 생겼다. 이제 그런 겁니다. 농업혁명은 오산이다. 매우 그럴듯한 이야기다. 가능성도 있다. 어쩌면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보다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다 보니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피엔스에게 다른 열망, 신성한 개입 얘기입니다. 있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삶을 힘들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부분입니다. 터키 남동부의 göbekli 테페 지역에 보면 멋진 조각이 아주 거대한 그 건축물들이 있죠. 고대 건축물들. 멋진 조각이 새겨진 기둥을 갖춘 건축물이 발견되었다.
기원전 9,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구조물은 수렵 채집인들이 세운 것이었다. 농경상의 사회 이전이었답니다. 고대 수렵 채집인의 능력과 문화적 복잡성은 우리가 이전에 추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많죠. 수렵 채집 사회 사람들은 왜 이런 구조물을 세웠을까? 뭔가 미스터리한 문화적 이유에서 세워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용적 목적이 전혀 없답니다. 세련된 종교나 이데올로기 시스템밖에 없다. 그 원인이. 그러면 미래의 인간 길들이기와 어쩌면 수렵 채집인들이 야생 밀 채취에서 집약적인 밀 경작으로 전환하는 목적은 정상적인 식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원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고생시켰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상과 같이 몇 개 유명한 책들 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